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토교 김종민입니다. 네, 김창현입니다. 볼보 V60cc. 아, 네. V면 스테이션 웨건.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왜 60cc예요? 스쿠터입니다. 이게 네. 인기가 그렇게 좋대요. 이건 6개월도 다 대기한다 그러네요. 요 볼보 차들은 다 그런가 봐요.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인기 많습니다 그러면 수량이 워낙 작아서 네, 그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맞는 말이긴 하죠. 있긴 있는데 볼보는 아시다시피 10원 한 장 안 깎아주는데 뭐 BMW, 메르세데스 벤츠 주요 차종 외에는 스탁을 좀 많이 안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딸려서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한 2, 3개월이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6개월 이상, 길면은 막 7, 8개월. 그러니까 본사에서 여유가 있으면 네. 여기서 주문하면 주문하자마자 우리한테 할당을 해주면 네. 그 바로 한 2, 3개월 있으면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사에서조차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정도 세계적으로 걸리는 거죠. 네, 네.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배로 실어도 한 달이면 오는데, 그러니까. 네, 뭐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건 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수입차는 많이 이렇게 수량은 안 나가죠. 그런데 볼보의 특이한 점은 할인이 없다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BMW는 볼보가 엄청 부러울 거예요. BMW에서는 이러잖아. 할인 없이 차를 팔 수 있다고요? 벤츠도 요즘 할인은 미덕이다. 네. 다 그래요. 그 일본 브랜드 뭐 푸저, 시트로엥, 르노 다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눈이 볼보의 차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볼보에서 뭐 철학도 있고 네. 안전을 대명사로 하는 네. 그리고 볼보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에서는 거의 볼보의 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못합니다. 설계와 또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는 포드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볼보의 지적재산권, 기술에 대한 권리는 거의 포드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리는 뭘 갖고 있냐면 판권, 전반적인 관리, 그리고 돈을 대야죠.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수익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기여를 하냐면 CMA처럼 컴팩트 모듈러 아키텍처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리 자동차도 같이 플랫폼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리 자동차 품질이 많이 올라가서 젊은 친구들이 지리 자동차 좋더라.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볼보의 덕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지리군요. 어부지리를 얻는다. 아, 네, 그러네요. 네. 라임 질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볼보가 올라오면 뭐 중국 얘기하고 과장된 브랜드다 얘기하고 뭐 물량이 없어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다 자유예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또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다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하지만 팩트라는 건 있으니까 현상에 대한 팩트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여러 대 볼보를 본 결과 기본적인 차체 플랫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하부 예, 서브 프레임도 그렇고 좋아요. 이 프레임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물성도 동급에서는 제일 잘 썼습니다. 사이즈도 동급에서는 제일 크고요. 가격도 동급에서는 제일 저렴하고. 괜찮아요. 그러면 가격 저렴한 데다 물성 좋고 구조 괜찮고 주행 성능, 동력 성능 다 괜찮다면 거기다가 브랜드 이미지도 괜찮고. 네, 안전에 대명. 그럼 이게 칭찬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게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기본 모델이 5,300만 원대예요. 오. 그 다음에 인스크립션 그게 5,940만 원. 인스크립션이? 네.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서는 10원 한 장 못 갚습니다. 그 가격을 다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3 시리즈보다 좀 비싸던가 경우에 따라서 버전에 330보다는 저렴하고 320보다는 좀 비싸죠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아주 그래 저렴한 건 아닌데 그래도 차 사이즈가 이제 4.7m가 넘고 또 뒤가 스테이션 웨건이라서 짐을 또 많이 실을 수 있고 디자인도 요게 컴팩트 할수록 되게 이뻐요. 그렇죠. 요 지금 토르 망치형의 스칸디나비아의 심플한 이 라인들이.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이 이 급에서는 제일 튼튼한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굉장히 견고하고 훌륭합니다. 전류 보시겠습니다. 전류는 W10원 방식이고요. 저 위쪽에 위시본. 네. 위쪽에 위시본 있고 밑에는
위시본 타입은 아니고 네. 요 위시본은 이제 가슴뼈 모양인데 네. 요거는 네퍼슨 스트러스 그런 형상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죠. 위아래로 잡고 있으니까 WC4 잡는 점은 똑같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전체가 잘 돼 있네요. 요거 뭐 X90에서 우리가 봤어요. S90하고 동일한 방식이고요. 엔진 변속기, 엔진 이쪽에 있고 변속기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프로 하이브리드랑 달리 여기가 모터가 아닙니다. 모터가 중간에 들어가는 형식이 아니라 ISG 모터로 해서 위쪽으로 해서 발전기가 들어가는 위치에 들어갑니다. 자동 변속기잖아요. 네네. 여기는 이제 토크 컨버터 자리가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250마력 내고요. 35.7kg 포스미터의 토크를 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10kW, 13.6 마력을 서포트를 해주는데 마일드니까 그게 뭐 다 더해지지는 않고 한 반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요거는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연비 조금 올리고 이산화탄소 조금 내리고 이게 1km당 170g인가 나오더라고요. 꽤 많이 나와요. 4륜구동까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안 달았으면 한 180g 저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낮춰야 돼. 왜냐하면 1g당 1g당 1km당 95g까지가 한계예요. 95.1서부터는 이제 제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1g당 95유로를 내야 돼요. 초과 1g당. 초과 1g당. 1g당이에요. 그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럼 100g 넘어가면 9,500유로를 내야 돼요. 195다. 그러면 9,500유로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럼 15년 전에 나왔던 슈퍼카들을 지금 출시하려면 엄청나죠. 벌금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카 전용 브랜드는 그냥 일반 이 대중차 브랜드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야 우리 플러그인 내고 전기차 내고 이렇게 해서 맞춰. 그 맞추는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테슬라 같은 데다 이제 탄소 크레딧을 사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탄소 크레딧으로 뭐 1조 넘게 벌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탄소 크레딧 얼마 있으니까 그거 내가 이만큼 살래. 그러면 1g당 얼마 줘.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과징금 내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슈퍼카만 생산하는 브랜드야. 전기차 없어요. 하이브리드 없어. 그러면 그거 벌금 다 내야 되니까 차값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슈퍼카는 1km당 얼마나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과징금 한 35,000유로 플러스 된 가격을 고객이 이거 어쩔 수 없이 내세요 하는 거죠. 그렇게 전기차로 전동화를 하게 되면 발전기, 발전소, 그다음에 공장, 배터리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다.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조 시설에서 하는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공해물질은 이 포집해서 처리하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용량으로 따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든 말든지 그건 따로 생각할 문제다. 그렇죠. 대책이 있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규제가 가능하고 한정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하든 처리가 가능한데 자동차처럼 전 세계를 다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거는 개별 규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적게 뿜어야 규제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이 환경을 지키는 총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결과적으로 수치를 내려야 된다. 이게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건 아무 의미 없어. 뭐 공장에서 많이 뿜어지고 뭐 이런 논리를 피시는데 그렇게 대책 없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버 프레임이 굉장히 단단해요, 지금. 구조가 엄청 두껍죠? 견고합니다. 이렇게 두껍고 견고해 보이는 서버 프레임은 볼보가 유일한 것 같아요. 더 차가 커도 이만큼은 안 쓰거든요. 그런데 앞쪽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차 급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구조 해석을 해가지고 추가한 장치일 텐데. 그러겠죠? 단순히 미학적으로 이뻐 보이긴 하는데 미학적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 그리고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게요. 형상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조 해석을 해서 이쪽 부분에 이게 이제 MVH를 관여하는 서브프레임이잖아요. 이쪽에 진동 주파수를 제어하는 뭔가 역할을 한다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S90에서도 있었고 이모델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SPA인데 SPA가 스케일러블 프로덕트 아키텍처라는 말이잖아요. 스케일러블은 느렸다 줄어도 구조가 없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요런 구조를 다 실현해 놓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서 쓰는 거죠. S60까지는 SPA가 사용되고 SC40, V40은 이제 CMA가 사용이 돼서 좀 다릅니다. 요거까지는 SPA예요. 그래서 뭐 파워트레인, 볼보 이 파워트레인 얘기 많이 했습니다. 디젤은 이제 사라집니다. 디젤을 더 이상 안 맞는다고 얘기했고, 요 B5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들어간 요 모델을
디젤 대신 쓰겠다. 연비는 많이 떨어지던데 디젤에 비해서. 어쩔 수가 없죠. 뭐 네. 가솔린인데. 아까워요. 네. 그러니까 디젤은 뭐 SCR 붙고 DFF 붙고 뭐 저압이지야 고압이지야 이제 힘들다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륜구동 여기 보시면 사륜구동이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뒤로 나갑니다. 저기 앞쪽에 보시면요. 네.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오죠. 네네.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건 전륜구동이니까 앞쪽에서 뽑아져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실런트 되게 두껍게 S90보다 더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겠죠. 네, 그게 뭐 면적이 커가지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열판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배기구 쪽 위쪽으로 해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우 쪽 비틀림 특성 그 잡아주는 강으로 된 판이 있습니다. 쭉 나오면 이쪽에 이제 디퍼런셜 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다판 클러치가 출력을 붙었다 떨어졌다는 전자식 사륜 여기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샤프트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빠져 있는데 250마력에서 이제 30%면은 75마력. 75마력, 80마력 정도니까 좀 얇게 돼 있네요. 네, 가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부 쪽에 보시면은 이거 뭐 S90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사이즈가까지 똑같은 건 아니겠죠. 사이즈는 좀 작을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차량 중량이라고 길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총 이 하중에 맞게 설계가 됐겠죠. 그런데 형상은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 구조도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멀티 링크 방식이고요. 이것도 살짝 투아웃을 살짝. 그 다음에 마이너스 캠버도 살짝.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은 자동차가 편안하더라도 잘 못 달리면 안 되니까 그런 특성들을 잘 버무려 놓고 또 안정적인 주행 성능, 고속 주행 안정감도 살리는 그런 어떤 GT 성향의 구조로 설계를 해놨어요. 여기 볼보에 공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프링은 역시나 마찬가지. 리프 스프링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프 스프링이 딱 요만한 사이즈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S90에 들어가니까 좀 부조화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뒷좌석이 넓은데 불편하니까 이건 넓으면 좀 편해야 되는데 S90 정도 되면 서스펜션의 공간을 조금 더 할애하더라도 좀 성격을 더 온화하게 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얘는 그보다 좀 작고 좀 컴팩트한 모델의 스포티함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때문인지 이것도 좀 거칠긴 한데 좀 낫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요게 이제 휠 베이스가 길어져서 그런지 그 S90에서는 거친 느낌이 더 크게 와닿단 말이에요. 넓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어떤 공간감과 편안한 몸의 어떤 느낌이 조화롭지가 않으니까 부조화가 있었죠. 살짝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공간도 쓸데없이 필요 이상 넓은 것 같고 더군다나 리프 스프링 들어있어서 공간이 더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조화가 뭔가 얘가 약간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얘는 공간도 뭐 그렇게 넓지 않고 컴팩트하고 또 휠베이스도 그만큼 길지 않고 좀 더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약간의 거친 느낌이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스포티하고 좋네. 뭐 그런 느낌. 얘도 근데 좀 거칠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편의성 위주로 해서 탄다기보다는 공간 활용성,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 가지 장점이 주행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범프 스탑 그 허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하중이 크게 걸렸을 때 스코프 쇼버가 꽝 하고 그 스프링 탄성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팡 치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죠. 그런데 이제 잔진동이나 거칠단 요철 같은 데는 세련되게 머금지를 못하는 투박함 이런 것들이 있죠. 리프 스프링은 저희가 구조라든지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떤 식의 물속이고 그리고 또 강철 리프 스프링에 비해서 어떤 점이 장점인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저희가 뭐 이거는 굳이 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는 넓게 잡고 있는 반면에 가느네요. 두께가 가늡니다. 어차피 사륜구동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독립평가 방식이고 토션빔하고 다르다는 게 이게 스프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테빌라이저도 들어가야 되고요. 토션빔은 토션빔 자체에 스테빌라이저의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가 보통 사용되지 않는 거고요.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갈 필요도 없죠. 이미 강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어져 있을 뿐이지 독립평가 장치이고
요게 그럼 리프 스프링 방식의 서스펜션이 아니라 리프 스프링 방식의 멀티링크 서스펜션입니다. 네. 요거를 코일 스프링을 쓰느냐 이걸 쓰느냐 그 차이인 거죠. 코일 스프링은 위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연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거리를 넓게 해야 되고 이 암 구조도 좀 복잡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딱 묶어놓은 거와 달리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변형도 좀 덜 일어나고 여러모로 괜찮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차감 부분에서는 좀 거칠다고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서 호불호가 갈린다. 차세대 리프 스프링이 나오면 또 개선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이 프로파일이 네. 두께나 이런 것들이 뭐 싹 얇아진다든지. 그렇죠. 네. 뭐 그거는 설계에 따라서 구조에서 차세대에서 선택하겠죠. 얼마나 또 세련되게 네. 나올지 또 봐야 되는 지금 거죠. 여기에다는 이게 폴리우레탄 매트릭스 2 접착제 소재에다가 유리 섬유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유리 섬유가 아닌 다른 특수한 소재로 섞어봤더니 다른 고분자로 또 합쳐봤더니 이거는 코일 스프링보다 더 부드러우면서 더 잘 버티더라. 뭐 이런 좀 좁혀지기 어려운 평행선이 만나는 네, 네. 그런 가능성도 있죠. 어차피 지금은 기존의 설계를 통해서 신소재로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고성능 타이어가 이제 웻 그립도 좋아지는 이유가 실리카를 그렇죠. 잘 섞는 기술이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이 카본 블랙하고 실리카 잘 못 섞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잘 섞어내니까 퍼포먼스 타이어도 말도 안 되는 웻 그립이 나온단 말이죠. 소재적인 어떤 한계를 기술로 넘어버리면 이것도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게 1세대니까 2세대, 3세대 그렇죠. 지금 나오겠죠. 네.